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관인 저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무너진 동맹국들을 봐왔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황이나 굴복 대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미군 철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15년간 은밀히 준비해요.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뒤바꾼 그 순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그 전에 좋아요로 잠깐 지금 이야기를 한국의 듣고 숨은 계신 실력을 곳을 함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아요와 구독도 꼭 가장 눌러주세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만드는데 댓글로 큰 의견을 힘이 됩니다. 나눠주세요. 저는 찰스 그랜트, 42세,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해병대 정보장교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동맹국 관계 분석이 제 주된 업무입니다. 2025년 2월 어느 추운 아침,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둥근 테이블을 둘러싼 20명 남짓한 고위 관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을 때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걸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든 커피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작은 소리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에단 로웰 국방부 차관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겁에 질려 무릎 꿇을 겁니다. 주한미군 없이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후 하루아침에 무너진 아프간 정부군의 모습, 공항에서 절망에 빠진 현지 협력자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확신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회의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들로 표시된 주한미군 기지들, 파란 화살표로 그어진 철수 경로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한국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예상외로 차분합니다. 정부 대변인은 단 한 문장만 발표했습니다. 철수 결정 시 우리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요.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일들에는 항상 함정이 있었거든요. 로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요. 벌써 굴복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곧 협상 테이블로 달려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15년간 분석해온 경험으로 봐도 이런 식의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정치권에서 시끄러워지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곤 했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국 담당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조용한데.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충격이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곧 반응이 올 거예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국방부 장관들이 연일 회의를 하는 모습만 포착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절망 대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듯한 묘한 여유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2주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국방부 브리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분노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배어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군 철수가 결정되면 우리의 독립방위 계획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항의도, 협상 의지 표명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무의식 중에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에단 로웰이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봐요. 완전히 굴복했잖아요. 독립방위 계획이라니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블러핑이겠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관료들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들 눈에는 절망이나 굴복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카드를 드디어 쓸 때가 왔다는 듯한 기대감 같은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현지 협력자들이 미군 철수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적인 표정, 공항에서 울부짖던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보 브리핑에서 더욱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안보 위기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국방 관련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현실 부정 단계인 것 같아요. 곧 정신 차릴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더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양산 속도를 갑자기 2배로 늘렸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배치도 예정보다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건 공황 상태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실행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로웰은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허세죠. 실제 위기가 오면 결국 우리한테 매달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침묵 속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출장을 자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인 풍경이 제가 기억하던 서울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활주로 주변으로 평소보다 많은 군용 차량들이 보였고 민간 항공기와 완벽하게 분리된 구역에서 무언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마중 나온 톰 리드 대사관 군사 담당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악수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긴 뭔가 이상해요, 찰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서 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밤마다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헬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인기들이더라고요. 24시간 내내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간 항공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는 동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서울 상공에 3층 구조의 무인 정찰망을 구축했다는 것이었어요.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로 나뉘어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가능했죠? 저는 무의식 중에 펜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미군 철수 발표 이후로 갑자기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점심시간에 따뜻한 햇살 아래로 작은 무인기 하나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새인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오후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한산했던 국방부 주변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드나들고 관계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청사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여러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 기술적인 용어들이었는데 인공지능, 실시간 분석, 자동 대응 같은 단어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면담실에서 만난 한국 측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매우 차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차를 권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깊은 확신 같은 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굴복이나 절망의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그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마주한 건 다음 날 국방부 정책실에서였습니다. 이하윤 정책실장이 저를 안내한 곳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상황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 귀가 먹먹해졌고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이 제 눈을 압도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점마다 숫자와 기호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정밀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하윤 실장이 제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보인 건 전략이었습니다. 그랜트 씨. 그 순간 제 등골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공개한다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미군 철수 이후 시나리오를 대비한 독립방위체계 구축을요. 화면이 바뀌더니 북한 전체가 격자 무늬로 나뉘어 표시되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위협 수준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의 공격 패턴을 30분 전에 예측합니다. 우리 요격 시스템은 자동으로 대응하죠. 워싱턴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한 에단 로웰의 얼굴이 스크린 한쪽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자존심 쇼로 전쟁을 막을 순 없어요. 실제 위기가 오면 결국 우리를 찾게 될 거야. 하지만 이하윤 실장은 침착하게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고 북한에서 발사된 가상의 미사일들이 궤적을 그리며 남쪽으로 향했어요. 그와 동시에 한국 전역에서 수십 개의 요격 미사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모든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상황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로웰이 화면 너머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실전은 다르거든요. 그때 이하윤 실장이 제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까요? 그녀가 또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지난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실제 궤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적한 한국 시스템의 반응도 함께 보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지 3분 만에 한국의 요격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요격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상으로 떨어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든 요격할 수 있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한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화상회의 속 로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으로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하윤 실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준비했어요. 미국이 떠나는 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준비된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회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냉방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은 긴 테이블의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목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테이블 건너편 한국 측 대표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놀람이나 당황이 아니라 마치 예상했던 카드가 나왔다는 듯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미국 대표가 잠시 말을 멈추며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한국 측 수석 대표인 박태진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15년간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방어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고 미국 측 대표들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박태진 차관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고 수천 개의 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각 점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신경망 같았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박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일본 영공의 이상 징후, 중국 연안의 군함 움직임까지 모두 포착하죠. 미국 측 대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습니까?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박 차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부터라도 가동할 수 있어요.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동시에 발사된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남쪽으로 향했고 한국의 방어망이 즉시 반응했어요. 요격 성공률이 화면 우측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는데 98.7%였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축된 시스템이었고 그 정교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우리 첨단 기지가 들어섭니다. 박 차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미국 측 수석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번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15년간 한미동맹을 다뤄온 베테랑 외교관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협상 테이블에 왔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이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의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만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차관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의자에 더 깊이 몸을 맡겼어요. 한국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우리 러시아 국경 감시에 적용해본 결과 나토 기존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40% 빨랐어요. 제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이미 도입해서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마리아 슈나이더 연방군 전략 분석가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관통하는 듯 했어요. 한국의 인공지능 위협 분석 시스템은 기존 유럽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15%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측 시간이에요. 30분 전 조기 경보가 가능하죠. 그녀가 제시한 비교 차트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능 차이였어요. 한국이 허세를 부린 게 아니라 실제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유럽 방위협력체에서 한국식 방어 모델을 공식 연구 주제로 채택했다는 것이었어요. 피오르드가 보이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만난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어로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전략 철학이 이미 유럽 군사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프랑스 파리에서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보여준 내부 문서에는 한국형 독립방위 모델 도입 검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문서를 읽으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토 집단방위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프랑스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각국이 독립적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왔죠. 일주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독립방위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군 철수에 대비한 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워싱턴에 정확히 보고해야겠다고 말이죠. 워싱턴 복귀 전 마지막 일정으로 도쿄와 베이징을 들렀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긴장감이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 방위성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정할 때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만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전략 사고입니다. 일본 관계자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날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국방대학 리웨이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말투 뒤에 숨겨진 경계심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이 제3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국에도 중국에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안보 체계를 구축한 거죠. 그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연구하고 있어요.
리웨이 교수의 고백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한국 모델을 대만 해협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베이징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모두 한국의 새로운 전략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주제가 한국형 방위 모델의 동아시아 확산 가능성이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전략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을 견제하는 21세기식 생존 전략이다. 세미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군 철수에 대비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는다면 동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14시간 비행 내내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워싱턴에 전해야 했습니다.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떠나는 새벽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활주로가 보였어요. 그때 멀리서 낮고 깊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F-21편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들이 새벽 하늘로 조용히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벅찬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들은 소음 하나 없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상승했어요. 그 모습에는 과시나 위협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랩톱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어떤 문장으로 이 모든 경험을 요약할지 고민했어요. 우리는 보호자가 아니라 협상 파트너를 마주하고 있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는 순간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관료들의 여유로운 미소, 유럽 동맹국들의 감탄, 일본과 중국의 경계 섞인 존경심.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에단 로웰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인 브리핑룸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충분히 강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할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한국 없이 동아시아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로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본 그 새벽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KF-21들이 조용히 날아오르던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말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지켜지는 나라. 집에 도착해서 일기장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완벽한 준비를 통한 평화. 그것이야말로 21세기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안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알리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